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 모듈의 1-3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간이세액 기준에 따라서 급여액에 대한 산출된 세액을 공제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고요. 그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산출되는 프로세스를 학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급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여러분이 지금 4주째 원천징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원천징수란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해야 될 소득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굉장히 많죠.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원천징수라는 학습 모듈에 보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그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하고 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겠죠. 회사는 또는 지급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언제까지?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에 대한 신고서를, 즉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홈택스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됩니다. 원천징수가 뭔지 알았죠? 어떤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는지도 알았죠,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그래서 7월 거다, 7월에 지급했다라고 하면 8월 10일까지, 9월에 했다 그러면 10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하고 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천징수 영수증, 여러분 지금 많이 나오네.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러분이 작성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 서식이에요. 보시면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시기는 우리는 지금 주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계속근로자, 그 다음에 중도에 퇴사한 사람들 또는 일용직 형태로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소득자가 있는데요. 각각 이 근로소득에 대한 거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또는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다음에 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천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일용근로자는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즉 만약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그러면 1월, 2월, 3월은 4월 10일까지, 4월, 5월, 6월은 7월 10일까지, 7월, 8월, 9월은 10월 10일까지. 10월 10일이 아니죠. 각각 달의 말일까지. 그렇지만 4분기는 1월 말이 아니라 2월 말일까지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소득은요,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지급하는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은 다음 연도 말일까지, 퇴직연금은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은 즉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연말정산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지급하는 때, 기타소득도 지급하는 때, 각각의 지급하는 때에 있고 다음 연도 말일까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천 영수증 발급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세율은 여러분 지금 다 외우기 어려우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표가 요약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시고 각각의 소득의 원천징수를 배우실 때 상세한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자,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일용 근로자들은 100분의 6만큼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6%죠. 만큼 정해져 있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원천징수 하는 방법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하는 거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까지를 여러분하고 학습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와 보세요. 원천징수 하는 거에 대한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한 걸로 그게 끝나는 거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한 걸로 종결되지가 않고 종합과세에 의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후에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연말정산하는 이유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득별 원천징수 방법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네, 이자소득은요. 분리과세 이사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다. 배당소득, 즉 분리과세되는 것들은 완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하고 나면 합산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이나 의료보건료, 공사료 수입은 원천징수 해당합니다. 그쵸? 원천징수 해당 여부에 해당되고요. 일반 사업소득 원천징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직 근로급여액은 완납적 원천징수다. 연급도 분리과세 되는 거는 완납적, 즉 분리과세 되는 거에 대한 원천징수가 완납적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거죠. 기타소득, 특정 금액 미만의 기타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퇴직소득,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퇴직소득은 보시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원천징수할 때 이 개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거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당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를 종결하는 방식이고요.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퇴, 양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은 없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원천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잠깐 해당하는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 표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일반 급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래는 100%만큼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80%, 즉 더 적게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요. 120%까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를 기본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산출 방법인데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홈택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택스에 한번 가보시면 네, 홈택스에 가서 홈택스.go.kr이죠. 가셨나요, 여러분? 네, 가셨다라고 하면 소리만 들으시고 여러분 직접 하시면 되겠죠. 홈택스.go.kr 특별히 로그인할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네모 박스에 조회 발급이라는 버튼이 있죠. 조회 발급 클릭해 주십니다. 조회 발급을 클릭하시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우측 네, 화면이 잘 안 나오군요. 네, 나왔습니다. 기타 조회, 여러분 조회 발급에서
박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노란색 박스 바로 우측으로 기타 조회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기타 조회라는 박스에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가 보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월 금액 한번 넣어볼까요? 400만원. 네, 본인 포함 공제 인원수는 5명. 그래서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 수는 3명. 예, 지금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와 그 다음에 20세 이하 자녀 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네, 80%를 선택했을 때, 100%를 선택했을 때, 120%를 선택했을 때 세액이 각각으로 계산된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400명 주고 400만원 주고 가족이 5명이고 이제 이렇게 추가되는 20세 이하의 자녀 수가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각각으로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세금이 계산되었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후에 이렇게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급여를 줄 때마다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 파일에 그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400만원, 그 다음에 전체 가족 수가 5명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로 다운받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 나가보겠습니다. 다운로드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월급이 77만원에서 77만 5천원이 이런 사람들은 세금이 없겠죠. 얼마까지? 거의 100만원 수준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106만원부터 106만 5천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04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얼마였었죠 여러분? 네, 400만원.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 찾아가 보겠습니다. 400만원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었을 때 89,190원만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89,190원.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아까 된 거고요. 그럼 이 89,190원은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죠. 몇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피셨나요? 예. 아까 여러분이 이제 400만원하고 구간값이 402만원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400만원과 사이에 402만원. 지금 보면 400만원과 402만원. 즉, 연간 총 급여액은 월 급여액이 속한 급여의 중간가 401만원 곱하기 12개월. 한 개 총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1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그 구한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이 지금 401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나온 급여. 어렵네요. 금액을 좀 쉽게 할까요? 200만원, 400만원에 12개월이면 얼마? 4,800이고요. 1만원에 12개월 하면 4,812만원이네요. 4,812만원이면 여기에 속하겠죠, 여러분? 4,500만원 이하. 여기에 그러면 4,500만원 이하면 750만원 플러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00분의 15만큼의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연간급여에서 즉 4,812만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만큼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인적공제를 빼겠죠. 그래서 인적공제를 빼면 기본 공제 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150만원이면 5명이었기 때문에 5일은 5, 25 하면 750만원.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누구나 내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속한 구간의 값 곱하기 401만원이겠죠. 곱하기 4.5%
곱하기 12개월을 국민연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에서 401만원, 중간급이기 때문에 400만원과 402만원이었죠. 12개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 750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만큼을 공제해주고,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해 보세요. 거기에서 인적 공제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인적 공제는 실제로 계산할 때는 공제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이고요. 그러니까는 기본공제 대상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 가족 수는 실제적으로 아까는 보니까 우리 5명에다가 20세 이하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5명 플러스 3명인 8명의 인적 공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부수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다자녀 공제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거고요. 연금보험료 공제, 아까 401만원의 그 구간값이 속하는 그 401만원 곱하기 4.5% 곱하기 12개월을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소득 공제라는 게 있는데, 아까 4,000만원, 4,500만원은 안 되면 3,0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 플러스 연간급여의 7% 마이너스 연간급여액 중 3,000만원 초과금액의 5% 플러스 연간급여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만큼을 특별소득공제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공제하게 되는데요. 원전징수할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원전징수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하더라도 더 추가로 납부할 거나 추가로 환급할 것들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원전징수가 딱 100% 맞아서 영원, 환급세액이 영원이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별소득 공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근로소득 금액, 아까 여러분 근로소득 총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인적공제, 마이너스 연금보험료 공제,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 수에 따르는 특별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세율을 곱해준 다음에 세금이 계산되면요, 다 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세공제라는 게 있어서 그 세금이 50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55를, 50만원이 초과하면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27만 5천원 플러스 초과하는 금액의 30%만큼을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면 세금이 되겠죠. 그걸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인데, 요즘은 전산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전산에 정확한 정보만 넣게 되면 이 로직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또는 내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여기에서 400에서 아까 그 사람들은 8명이죠. 400하고 402만원, 즉 401만원에 해당한 우리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해당하게 되고요. 아까 몇 명이었냐면 근로부양가족이 5명에다가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49,810원만큼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급여가 420만원인데 부양가족이 6명이다 라고 찾으라고 하시면 420만원에 부양가족 6명에 해당하는 쪼르륵 내려보면 어디죠? 네, 94,350원만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또는 부양가족에서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있다라고 하면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명이다. 그러면 67,870원. 즉 부양공제 대상 가족 수에다가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더해서 그만큼을 67,870원만큼을 원천징수하는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됐죠? 얼마인지 찾으시겠죠? 그러면 380만원이다. 부양가족이 없다. 얼마 원천징수하면 되죠? 네, 380만원인 경우는 184,260원입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눈으로 찾을 일은 없다. 시험 때는 있을 수 있다. 예, 그럼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일용직 소득에 대한 것들이 여기 지금 생뚱맞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세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용소득세 계산에 대한 프로세스를 잠깐 보시면 일용소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근로소득 1당 10만 원씩을 공제해 주는데요. 1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주고요. 거기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50만 원 이하는 55%였죠.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근데 1,000원,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에 해당합니다.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일용 근로 총 금액이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15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뺍니다. 그럼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5만 원이죠. 그러면 세율 6%를 곱해주면 5만 원 곱하기 0.06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5만 원 곱하기 0.06 하면 5, 6, 3천 원 되겠죠. 3천 원만큼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얼마? 예, 55%에 해당하는 걸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3,000원 곱하기 45%. 그럼 3,000원 곱하기 45%면 얼마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휴대폰 계산기라도 열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계산기에 3,000원 곱하기 0.45가 세금이겠죠. 55%를 공제해 주니까 1,350원 만큼이 세금입니다. 즉 1,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징수합니다. 그렇지만 1,000원 미만일 경우엔 소액 부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일용 근로소득이 13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13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1일 10만 원 합니다. 10만 원은 그럼 3만 원 되겠죠. 3만 원 곱하기 0.06은 세금은 얼마? 1,800원. 1,800원인데 산출세액이 1,800원인데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해야 되겠죠. 55%를. 그럼 곱하기 세금은 0.45에 해당하는.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810원. 그러면 세금은 810원이다. 원천징수할 금액은 얼마이냐? 라고 하면 0원인 거죠. 결정세액은 810원이에요. 그렇지만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다. 왜? 소액은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부징수이기 때문에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이제 상여금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3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라고 하면 1월에 저희가 100만 원을 받고요. 2월에 100만 원을 받고 3월에 100만 원을 받았지만 상여금을 3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 1월, 2월, 3월을 전부 그쵸? 지급대상 기간 월수는 3개월이고요. 상여는 300만 원. 상여금 외 급여도 3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을 3개월로 나누니까 200만 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1월하고 2월은 1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상여금을 주는 기간에 다시 한번 정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가 3개월이고 3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에서 대한간이세액표에 해당 액은 200만원에 대한 세액이 되겠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닫아버렸나 보네요. 한번 200만원에 대한 세액표에 세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만원, 200만원은 200만원이었을 때는 19,520원을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월에 상여금을 받는 이 사람은 19,520원 곱하기 3에 해당하는 58,560원만큼을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매달 100만원이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죠?
네, 원천징수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상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금액은 58,560원입니다.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1월, 2월에 그 냈던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었으면 그걸 뺀 나머지만큼을 상여금에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건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근로소득자의 근로금액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를 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무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명세 여러분 작성해 보셨죠? 그래서 작성하신 거예요. 매월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해 보셨죠? 그럼 원천징수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됐는데 그거에 대한 계산의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간이세액표를 보는 걸 여러분이 학습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이건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서 조회해서 해도 된다. 또는 아까 보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자동조회 프로그램에 과세급여액을 넣고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보시면 홈택스의 연말정산신고 안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국세청 NTS를 가지 않고 홈택스 가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홈택스에 가서 여러분하고 실습을 해봤고요. NTS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기본급이 300이고요. 직책수당이 200이고요. 20만원, 가족수당 15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 이었을 경우에 이제 세무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근로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시는데 실제로 보실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할 때요. 프로그램에 넣을 때는 얘가 과세소득하고 비과세소득이 당연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되게 되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월급여액 그러면 그냥 총액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비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인지를 계산을 해야지만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법 2와 3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산출해서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 세금 계산서, 세금 프로세스 있었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딱 맞구나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교부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 여러분 지급할 수 있겠죠? 얼마 지급해야 돼요? 실제로는 근로자에게는 333만 9,060원만큼. 즉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뭘로 분개하죠? 예수금이라고 분개하셨죠, 여러분? 예수금이라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급여 365만원, 그 다음에 예수금 31만 94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면 보통예금 333만 9,060원. 여러분 교재 지금 21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급여 업무를 지금 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인적상, 그 다음 부양가족 명세를 통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원천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서 지급액과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또 은행별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은행별 이체 명세서를 만드셔서요. 네, 김한구 관리부 과장, 한국은행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아니겠죠. 급여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와 은행 이체 명세서를 통해서 급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해서 급여 지급하고 지급한 내용을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고요. 은행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은행별 이체 명세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시면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